7. 과거의 목소리, 미래의 목소리. 그리 큰 창은 아니었다. 실내가 어두컴컴한 탓에 바깥 햇살이 변주를 일으켜 창틀이 마치 터널의 출구처럼 보였다. 공방의 작은 창에서 보았던 경치도 아니고 아르노 강변에 내 방에서 바라보는 풍경과도 다른 보다 평탄한 인상의 상자 정원 같은 거리감 없는 세계였다. 우메가오카 한해기 공원의 나지막한 둔덕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학생 시절의 기억과 겹쳐지는 그리운 풍경이었지만 오랫동안 피렌체의 돌바닥에 익숙해진 탓인지 일본적인 풍경의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이 거리로 돌아온 이후로 나는 마치 정년퇴직하여 시간이 남아도는 노인처럼 매일 멍하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일자리를 찾을 생각도 않고 할아버지 작품이 산처럼 쌓인 방에서 매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일본어에 귀를 기울이며 간이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 나는 그 거리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오후에는 할 일 없이 공원을 산책했다. 외출을 허가받은 환자처럼 힘없이 걸어가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여자를 만났다. 문득 조반나 생각이나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다. 사실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나는 귀국해버렸다.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다. 조반나에게 따질 용기가 나지 않아 도망치듯 귀국해버린 것이다. 선생을 믿는다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 자신을 향해 중얼거려 보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조반나는 내 마음속에서 악마처럼 음산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어머니처럼 따르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니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일본에 온 지도 어언 반년이 지나려 하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잊자고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공원 벤치에 걸터 앉아 하늘과 구름과 지붕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싹이 트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게 뭘까? 머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과거 한때 나를 지배하던 감정의 잔해에 의한 것임은 분명했다. 아오이와의 추억에 매달려 본다. 현실이 고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옛 기억 가운데 가장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렸다. 즐거운 추억. 실제로 그 기간은 너무도 짧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슬픈 이별보다도 그 아름다운 나날들이 떠오를 뿐이다. 지금은 즐거운 추억만을 떠올리고 싶다. 둘이서 돌려보았던 책, 둘이서 들었던 음악, 둘이서 다니던 카페, 둘이서 걷던 길, 둘이서 보았던 하늘. 나는 세타가야의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어제 같은 느낌으로 그 날들을 떠올릴 수 있다. 이 거리에 돌아온 것도 아오이와의 추억에 기대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피렌체에서 보낸 시간을 일시적으로 망각하기 위해 나는 지금 이 거리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이다. 역전 편의점에서 구인 잡지를 샀다. 할아버지가 슬쩍 용돈을 건네주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고 할아버지에게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슬슬 여기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기술밖에 없는 내가 미래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이 거리에 도대체 어떤 일거리가 있을까? 이 거리는 과거를 모두 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도쿄는 미래만 바라보고 달리고 있다. 하나하나 새롭게 겉모습을 단장하는 빌딩은 미래의 상징처럼 늠름하게 쭉 뻗어올라 낮은 집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 과거란 무엇인가 하고 나는 생각해 본다. 과거는 인간에게 불필요한 것일까? 과거를 복원해온 나는 이 거리에서 살아갈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거리의 속도 속에서 과연 나는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슬슬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고 이렇게 빈둥거리면 안 돼. 젊음이 아깝지 않니? 때로 할아버지는 나를 보러 와서는 그렇게 격려해 준다. 이 반년 동안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창은 할아버지였다. 뭘 하고 싶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 템페라화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는 싶지만 일본에서 템페라화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생활 문제도 생각해야 되잖아. 언제까지고 할아버지에게 손을 내밀 수는 없을 테니까. 할아버지는 화단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일을 후진들에게 물려주고 거의 은거 상태에 들어가 달리 할 일도 없는 탓인지 어떻게든 나를 돕지 못해 안달이다. 돈만 밝히는 아들에게 자신의 꿈을 의탁할 수 없게 되자 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성실하게 쌓아 올린 작품 세계는 약간의 노력으로 간단히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뭘 하든 시간과 끈기가 필요했다. 역시 내게는 미술품 복원일이 맞지 않는 모양이야. 그건 아주 소중한 작업이야. 그렇지만 내 눈에도 내가 벽에 부딪혔다는 것이 보이는구나.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그 생기 잃은 눈동자를 보면 어떻게든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다. 고마워 할아버지. 그런 말만 들어도 기뻐.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 문제니까 반드시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해. 할아버지는 소파 위에 양반 다리를 하고 키셀에 담배를 재면서 난 내가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라고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원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몇 군데 복원소를 소개해 줄 수는 있어. 좀 생각해 볼게. 아직 저금도 좀 남아있고 집세도 안 내니까 견딜만 해. 앞으로 조금만 더 신세질게. 그건 괜찮다. 아직 난 젊다.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야. 할아버지는 보여주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하면서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구석방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가만히 뒤를 따르는 나에게 사뭇 자랑스러운 몸짓으로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작품 하나하나마다 할아버지의 생명력이 가득했다. 검은 커튼이 쳐진 가장 넓은 방에는 60년대 할아버지가 중남미를 여행하면서 그린 힘찬 인상 목판화가 가득 보관되어 있었다. 거의 모든 작품은 사람보다 사물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물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들은 인간의 생활과 역사의 냄새를 짙게 풍겨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 장의 목판화를 가리켰다. 넓은 사막 한가운데 중남미의 나지막한 집이 덩그러니 그려진 작품이었다. 단순하고 자기 없는 공간 구성을 염두에 두었지. 나와 친한 평론가 하나가 이 작품들을 집의 초상화 시리즈라고 이름 붙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말뚝만 그린 그림과 벽만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 그림들은 집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말뚝이나 벽만 덜렁 그려진 단순하게 그지없는 작품이었지만 여행하는 할아버지의 시선이나 거기에 직접 묘사되지 않은 사람의 생활이 그냥 그대로 비쳐나오는 듯한 이상한 맛을 느끼게 하는 역작이었다. 이 말뚝이나 문은 생활의 일부를 추출하여 세계의 끝을 묘사하려는 시도였지. 이 벽은 멕시코의 벽이야. 그 판화는 마치 사진처럼 정밀하게 벽 하나만 묘사한 것이었다.
전체가 선명한 녹색을 띤 벽으로 한복판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와 조각으로 막아버린 문 같은 것이 보였다. 벽 그림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전혀 묘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어진 문과 그 선명한 녹색 페인트가 멕시코 사람들의 마음을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듯해 하나의 유머 같은 것이 가슴에 닿는 것이었다. 아마도 난 일상 풍경의 관찰자가 되고 싶었던 게야. 이렇게 정확하게 모티브를 추출하여 재생시키던 젊은 시절의 나는 어떤 의미에서 카메라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게다. 지금은 이런 기계적인 눈은 잃어버린 지 오래지만 말이야. 카메라 렌즈의 눈으로 세계를 방랑하며 느낀 것을 캔버스에 옮기는 거지. 그것뿐이지만 당시의 내 행동의 원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부분만이 돌출된 세계는 나라는 인간의 눈을 통하여 하나의 작품이 되어 미래를 향해 여행을 떠나는 거지. 이런 집이나 벽, 말뚝 같은 것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것을 매만지고 재창조한 정신은 이렇게 남아있어. 화가의 역할이란 그런 게 아닐까? 미래의 다리를 놓아주는 행위라고 할까?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 정말 눈부신 말이네. 내게 그림을 권하는 것은 내가 미래를 똑바로 쳐다보기를 바라서란다. 나는 작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게는 그런 대단한 주제를 그릴 힘이 없어. 있어. 내 눈은 화가의 눈이야. 그림을 그리는 건 좋아하지만 그건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루지 못한 꿈을 내게 의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 할아버지는 입을 꼭 다물었다. 내가 심한 말을 한 것 같다고 속으로 반성했다. 미안해. 그 기분만은 정말 고마워. 그렇지만 난 결국 보건사로 살아갈 것 같다. 과거를 미래로 이어주는 일에 자부심을 느껴. 나 같은 사람도 중요하니까. 할아버지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10월 어느 날 목요인 세이조 대학에 가보기로 했다. 오다큐선 전철을 타고 세이조 대학 앞에서 내렸다. 역은 당시 그대로였다. 개찰구를 나서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졸업하고 나서 한 번도 와보지 않은 탓인지 하나하나가 그리운 풍경들 뿐이었다. 2번, 3번 뒤를 돌아보며 계단을 내려갔다. 학생들 얼굴이 어딘가 낯익다.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지만 왠지 그리운 얼굴들이었다. 역 계단을 내려가면 좁은 로터리가 나오고 자동차와 사람들이 붐빈다. 간판을 바꾼 가게도 있었지만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가게도 많았다. 그렇다. 이 거리를 걸어 나는 학교에 다녔다.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오이와 때때로 만나곤 했던 빌딩의 2층 찻집은 없어졌다. 그 대신에 거기에는 새로운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고 그 창가에는 커플의 모습도 보였다. 당시에 나와 아오이처럼 풋내를 풍기는 두 사람. 나는 일순 발걸음을 멈추고 당시의 기억을 더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기억 속에 있던 꽃집이나 부티크나 베이커리를 발견할 때마다 가슴에서 솟구치는 은은한 열기가 내 눈을 느슨하게 풀어놓았다.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길 양편에 우뚝 솟은 은행나무 가로수를 둘러보며 걸어갔다. 이 거리를 우리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그때의 우리 그림자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나는 몇 번이나 그 자리에 멈춰서서 스쳐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눈으로 따라갔다. 교문을 들어서자 기억은 내 가슴을 한층 더 격하게 뒤흔들어 놓았다. 모든 것이 6년 전과 같았다. 곧장 학생회관 쪽으로 향했다.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늘 학생회관 앞 1호관 로비에서 만나곤 했다. 아오이는 늘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등 뒤에서 비쳐오는 햇살을 받아 검은 아웃라인으로 떠오르는 아오이의 모습은 마치 중세시대의 그림 같았다.
그녀가 한꺼번에 밀려가는 학생들 틈에서 내 모습을 찾으려고 했으면 난 일부러 나무 그늘 뒤에 숨어 가만 지켜보곤 했다. 아오이는 고개를 옆으로 갸웃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찾고 있었다. 평소 그렇게 차갑게 보이는 아오이가 목을 길게 빼고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너무 깊었다. 야 하고 내가 나무 뒤에서 얼굴을 내밀면 나도 금방 왔어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앞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다. 냉정 속에 열정을 숨기고 걸어가는 듯한. 여기저기 온통 추억이 깃들인 자리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2호관과 3호관 사이를 내려가는 언덕길 오른쪽에는 연못이 있고 그 막다른 곳에 연합 서클룸이 위치해 있다. 축제 때가 되면 이 언덕길을 바삐 오가며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의 활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학생들의 바쁜 발걸음에 역류하는 듯이 천천히 이 언덕길을 내려갔다. 테니스 코트가 있는 잡목림에서 사람 눈을 피해 손을 잡았다. 커다란 밤나무 아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교정이라는 장소가 오히려 우리를 대담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남의 눈을 의식한 서툴고 황망한 입맞춤이었지만 아오이의 부드러운 입술 감촉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지금처럼 가을이었다. 낙엽을 밟으며 나는 언덕길을 달렸다. 뒤돌아보는 아오이의 얼굴 가득 미소가 넘쳐 흘렸다. 그 기억을 반추하면서 어두워질 때까지 나는 대학 주변을 배회했다. 밤, 스케치북에 아오이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열린 창 저편 한해기 공원의 어두운 거목의 윤곽이 가로등불에 비쳐 한층 더 울창하게 보였다. 치즈를 안주로 싸구려 포도주를 마시고 술 기운을 빌어 몇 장이고 그녀의 얼굴을 그려댔다. 하나하나가 다른 아오이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보다 더 상냥한 표정이었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아오이의 얼굴이 내 속에서 열벼져 가고 있었다. 글라스에 담긴 포도주를 한꺼번에 비우고 억지로 미소를 그려 넣었다. 6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그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한들 그 옛날은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다. 내 30살 생일날 피렌체의 두오모 쿠폴라 위에서 만나 어때? 약속도 아닌 어린애들 장난 같은 어투로 그녀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그녀가 한 말이지만 아오이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후 헤어질 때까지 우리 사이에서 그 약속이 화제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므로. 빈 글라스에 새로 와인을 따르는데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열린 창에서 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실내로 스며들었다. 창을 닫고 나서 현관 창문으로 바깥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매미가 서 있었다. 얼른 뒤로 물러서서 멍하니 문 손잡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벨이 울렸다. 준세이, 있는 것 알아. 도망치지 말고 문 열어. 방금 창을 닫았잖아. 그 목소리에 떠밀려 문을 열었다. 그녀는 발로 문을 활짝 밀치고 큰 가방을 안으로 던져 넣더니 씩씩하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내 품에 몸을 던지며 울었다. 왜 연락해주지 않았어? 몇 번이나 편지를 썼는데. 그러나 그 말은 울음소리에 뒤섞여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되어버렸다. 벌써 내가 싫어졌어? 그럼 헤어지자고 해. 말도 없이 떠나더니 연락도 안 주고. 너무해. 정말 너무해. 매미도 사람이야.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녀는 크게 숨을 몰아쉬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말을 덧붙이더니 서로 만나지 못한 반년의 시간을 한꺼번에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은 채 씁쓸한 눈길로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문 건너편에 피렌체의 거리가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르노강, 조반나의 공방, 백기오 다리, 시뇨리아 광장, 우피치 미술관, 그리고 두오모. 다시 가슴속에서 과거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온다고 연락이라도 해야 마중을 나가지. 그렇게 말하자 매미는 내 가슴에서 얼굴을 떼내고 험악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자긴 정말 너무해. 이탈리아에서 일본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알기나 해? 준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단 말이야. 이탈리아를 떠나면 사랑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 그렇게 말한 거나 똑같잖아. 편지도 주지 않았잖아. 전화는 했어. 전화도 한두 번뿐이야. 그것도 물건 좀 보내라고 주소만 남겼어. 난 준세의 여동생도 어머니도 아니란 말이야. 연인이잖아. 연인이라. 아니야? 매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매미에게 등을 돌려버렸다. 정면 소파 위에는 아오이의 얼굴을 그린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다. 매미가 보기 전에 정리하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내 뒤를 따라온 매미가 먼저 거실로 들어가 그 그림을 집어들었다. 매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손에 잡힐 듯이 알 수 있었다. 몇 시에 도착했니? 가능한 가볍게 이 자리의 분위기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나라 비행기? 매미는 한 장을 집어들고 내 쪽을 돌아보며 이건 뭐야? 하고 가시돋친 어치로 물었다. 그림이야. 누구? 그냥 상상의 인물이지. 그림 공부를 시작했어. 상상 속의 인물인데 어떻게 얼굴이 다 똑같아? 그게 훈련이야. 하나의 이미지를 구현시키는 훈련. 그래도 모델이 있을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탄식했다. 아, 그렇겠지 뭐. 누군데? 딱히 누구랄 것도 없어. 아니야, 난 알아. 이렇게 애정어린 준세이의 그림 아직 본 적이 없어. 그럴까? 그래. 그럼 내 솜씨도 이제 좀 나아진 모양이군. 매미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 그림을 찢었다. 찢겨져가는 아오이의 얼굴을 구원할 수 없어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매미는 그런 나의 모습을 힐끗 엿보았다. 나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바닥에 흩어진 화선지의 잔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매미는 또 한 장을 집어들고 한층 더 거칠게 찢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곁에는 매미가 누워 있었다. 조용한 아침 시간에 나는 매미 곁에서 얌전히 누워 앞으로의 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다. 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걸까? 그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었다. 보건이를 일본에서 찾아볼까? 아니면 할아버지의 권유처럼 직업 화가가 되기에는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화가의 길을 걸을까? 또는 전혀 다른 일을 찾아야 할까? 확실한 길은 보이지 않았다. 매미와의 관계도 이대로 지속시켜야 할지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했다. 모든 것이 그냥 흐름에 맡긴다고 해결될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메가오카에서 지내는 매미와의 생활은 피렌체와는 달리 정신적으로 서로에게 압박감을 주었다. 그 이유의 하나로 그녀에게는 나 외에 도쿄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센다이 쪽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새아버지의 얼굴도 보기 싫어해서 몇 년이나 송금만 받는 그런 가족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피렌체에서는 서로가 기분이 움직일 때만 같이 있으면 됐지만 여기서는 줄곧 같이 생활해야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매미는 내 곁에 있었다. 싸움을 해도 그녀나 나나 도망칠 곳이 없었다. 어떡할 생각이야? 아침을 먹으면서 나는 매미에게 물어보았다. 뭘? 하고 그녀는 되물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거니? 이렇게 매일같이 생활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물론 이래서는 안 돼. 그럼 어떡할까? 준세이는 어떻게 생각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할아버지 도움만 받으며 살아갈 생각이야? 아니야 하고 강력하게 부정하면서도 더 이상 반론한 말이 없었다. 일 안 해? 해야지. 해줘. 나를 위해. 매미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눈을 반짝이며 그렇게 말하는 매미의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미래를 위해. 마음속으로 나는 자문했다. 미래를 위해 살아본 경험 따위는 없었다. 매미가 바라는 미래를 함께 엿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포였다. 이제 어떤 행동으로든 이런 교착 상태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은 모두 미래를 향해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우리는 그냥 할 일 없이 한해기 공원을 배회했다. 예전에 아오이와 함께 걸었던 이 공원을 지금은 매미와 함께 걷고 있다. 피렌체보다도 도쿄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감각일까? 거기에 대해 물었지만 매미는 대답을 주저했다.